안녕하십니까 네, 검사님. 안녕하세요. 네, 검사님이랑 촬영하고 공부하면서 또 매번 들던 생각이 있었거든요. 아니, 검사님 사기꾼이 도망가거나 파산 신청 같은 걸 해버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? 이런 게 좀 궁금했는데 그런 거를 한번 또 얘기를 해주십시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사하고 형사의 목적이 다르잖아요. 형사는 처벌을 함으로써 국가 법 질서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고, 민사는 피해를 회복하는 거, 원상 회복하는 게 목적이에요. 물론 뭐 형사를 통해서 처벌하는 과정에서 처벌을 좀 덜 받기 위해서 합의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반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민사 사건임에도 형사 사건인 것처럼 포장해서 고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아무튼 도망가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느냐. 중요한 게 이제 일단은 먼저 고소를 했었어야 되겠죠. 고소를 해서 그 사건이 지금 계류 중인데, 그 수사기관에서 이제 그 사기꾼을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소환을 응하지 않고 도망가 버렸다. 이렇게 되면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지명수배하는 길밖에 없죠. 지명수배를 해놓으면 요새처럼 뭐 통신 많이 발달돼 있고 스마트폰이나 뭐 위치 추적 같은 게 되니까 뭐 잡히기는 쉬울 겁니다. 아예 그런 걸 안 쓰고 꽁꽁 숨어서 뭐 신고살이를 한다든지 이러면 못 잡겠죠. 그러나 체포영장을 받아서 수배를 해놓으면 잡힙니다. 그리고 만약에 지명수배가 된 상태에서 그 사람이 어디에 숨어있다 그러면 파출소에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잖아요. 그러면 바로 해결이 될 겁니다. 그러면 이제 파산 신청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파산 신청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파산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속여가지고 물건을 한꺼번에 많이 몇억 원어치 가져간 이후에 뭐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파산 신청을 했다. 이렇게 되면은 그 물건을 가져간 게 처음부터 대금을 안 줄 생각으로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겠죠. 그러니까는 그 시점이 파산 신청하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. 그게 중요할 것 같고, 그리고 중요한 게 파산 신청을 했으면 파산 신청서에 내가 왜 파산을 지금 신청을 하는지 그 자기의 재산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.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하고 각 관계되는 자료를 붙이게 되기 때문에 파산 신청서를 일단은 수사기관에 요구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걸 받아보게 되면은 오히려 사기쳤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들어있어요. 가끔 사건들 보면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물건을 가져간 뒤에 뭐 하여튼 뭐 한 달이나 뭐 40일 뒤에 파산 신청을 그런 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 가끔 그런 자료를 통해서 혐의를 밝혀서 기소한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파산 상태가 아닌데 내가 빌린 돈을 안 갚기 위해서 파산 신청을 하게 된다면 허위 파산 신청을 하게 돼서 그게 파산허위법에 보면은 사기 파산죄라고 있습니다. 허위로 있거든요. 근데 그걸로 처벌된다든지 아니면 파산 신청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. 파산 신청이 이제 허위라면은 취소를 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진짜로 파산이 된 거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겠네요. 재산이 없으니까. 물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 판결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죠. 아무 의미가 없죠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피해자는 대부분이 뭐 이 사기꾼 처벌보다는 돈을 회수하는 게 목적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재산이 물론 숨겨놨겠지만 그 재산이 어디 있는지 그거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. 그러면 이제 피해자분들은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면 또 이제 정신적으로도 많이 아픔을 겪으실 텐데 네. 정신적 손해배상도 가능할까요? 물론 청구는 가능하죠. 중요한 게 이제 이 사기를 당해서 내가 이렇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. 굉장히 웃기는 게 사기당해서 그 가져간 원금이나 물건도 주지 않는 상황인데 플러스해서 그거를 원인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겠죠. 손해배상은 가능은 하지만 입증하기가 힘들다. 그렇죠. 뭐 청구는 가능합니다.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. 인터넷에서 그런 거를 봤는데 이자를 주면은 뭐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. 네. 사실 강연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새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? 가끔 사기꾼이 사기로 처벌되는 걸 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져간 돈이나 어떤 물품 대금의 한 60 내지 70% 정도 갚아요.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돈은 안 갚는 거야. 그러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고, 그 다음에 그게 어떤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돼가지고 민사 거래가 돼가지고 무혐의로 되는 경우가 많죠. 그러나 이자를 이렇게 줬다고 해서 처벌이 안 되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. 그 형법에 항상 내가 강조하는 게 형법의 구성 요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? 340조 1항에 사람을 기망하여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거예요. 그죠? 거기에 뭐 갚을 의사나 능력, 뭐 이자 얘기는 없어요. 그래서 중요한 게 아까 기망행위라고 그랬잖아요. 기망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이 이렇게 하는 건데, 그럼 어떻게 하느냐? 특히 용도 사기를 내가 예를 들어 많이 설명하는데,
아까 물건을 자기가 뭐 기계를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을 빌려다오. 빌려주면 그 돈으로 기계를 사겠다 이렇게 해놓고 자기 뭐 빚 갚는 데 쓴다든지 도박 자금으로 쓴다든지. 근데 그런 사실을 내가 처음부터 알았다면 돈을 안 빌려줬을 관계다. 다시 말해서 기망 속았다는 거죠. 그런 관계만 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창원지법원 판결 보면 물류 사업에 뭐 이렇게 쓴다 그러면서 돈을 가져갔는데 나중에 딴 데 쓴 거예요. 이처럼 돈의 용도 자체를 속여버리면 갚을 의사나 능력과 관계없이 심지어는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줬더라도 사기죄가 되는 겁니다. 그런 문제가 있고 거꾸로 어떤 사람도 이런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원금을 이렇게 빌려줬는데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도 안 줬다 이거지. 그래서 원금은 당연히 사기가 되고 이자 언제까지 갚기로 한 이자 부분도 안 갚았으니까 사기다 이렇게 간혹 고소장에 써 있거든요. 근데 그 원금에 대해서는 몰라도 이자 부분은 사기가 안 돼요. 왜냐하면 사기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. 남을 기망하여 속여서 받은 거거든요. 속여서 아까 받은 건 뭡니까? 원금을 받은 거잖아. 이자는 받은 게 아니잖아요. 이 속여서 원금을 받기 위한 기망 수단이잖아요. 그죠? 이렇게 이자를 줄 테니까 너 이렇게 빌려줘. 이렇게 된 거니까. 그래서 이자 부분은 별도로 사기가 안 됩니다. 그게 사기가 별도로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처럼 형법의 구성 조건 자체가 속여서 이렇게 받는 겁니다. 예. 속여서 받는 거. 속여서 원금을 받았지 이자는 주겠다고 약속한 거에 불과하니까 그건 아닙니다. 그렇죠. 그러면 이 부분의 핵심은 사기와 채무 관계는 별도의 문제다. 완전히 그렇죠. 그렇죠. 네.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잘 보고 또 이해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예.